1945년 4월 21일 독일 베를린. 소련군 포병대가 사방에서 도시를 포격하는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붉은 군대 병사들이 도시 안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벙커 깊숙이 숨어있던 히틀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군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던 나치군은 희망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진지를 고수합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최후의 방어자 중 한 명은 한때 나치의 대의를 믿었던 스웨덴 출신의 SS 하급 지도자 프란스 발베르크였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에 탄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프란스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하지만 수천 명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과는 달리 프란스는 이 전쟁을 선택했다. 그는 자원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독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었다. 잔해 속에 묻힌 프랑스 무장 친위대, 소련 전차를 파괴하는 스페인 지원병, 징역하는 병사들을 향해 여전히 사격을 퍼붓는 네덜란드 부역자들이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발베르크와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영토도 복종해야 할 총통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베를린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스웨덴인, 스페인인, 그리고 네덜란드인을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던 베를린을 위해 마지막 총알까지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히틀러를 지지하게 만들었을까요? 1945년의 폐허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치 체제가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전쟁 전 베를린의 히틀러 본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희망, 끊임없는 선전, 그리고 증오에 찬 이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유럽을 약속했던 조직, 바로 악명 높은 SS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이념과 외국인 전투원. 전쟁 발발 당시 독일군은 예상대로 많은 신병을 필요로 했습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과 1910년 서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침공 당시 병력은 약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무장 친위대는 약 10만 명의 병력으로 주로 지원부대 역할을 하며 유대인을 살해하고 외국 정치 용의자를 체포하고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사상자는 많지 않았고 대체 병력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도 무장 친위대는 여전히 매우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신병은 독일 시민권자여야 했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1800년 이후 아리아인 혈통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미혼이어야 했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했습니다. 다른 자격 기준에는 17세에서 23세 사이, 키 1.74m 이상, 치아와 시력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나치 군인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서유럽과 북유럽의 광대한 영토를 점령한 후 나치 정책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나치 인종 이념의 기반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종 이념은 사람들을 마치 구불구불한 사다리처럼 분류했습니다. 맨 위에는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이 있었고, 맨 아래에는 독일 민족의 영원한 적으로서 말살되어야 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맨 아래에는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는 아인종으로 여겨진 슬라브인, 러시아인, 세르비아인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프랑스인과 스페인인처럼 용인되었지만 평등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던 다른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인 바로 아래에는 덴마크인, 네덜란드인, 스웨덴인,
노르웨이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잃어버린 독일인으로 여겨졌으며 나치 이념을 받아들인다면 독일 민족에 다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1940년과 1941년 이후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자 나치와 SS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독일군이 발을 디딘 곳마다 눈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더 많은 SS 구성원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해당 연령대의 모든 독일 남성은 공식 독일군에 징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핵심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같은 일부 점령국들이 사실상 독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독일군과 함께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SS는 당연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인종적 모집 제한을 완화하여 무장 친위대가 독일인, 덴마크인, 스웨덴인 등을 자원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장 친위대의 외국인 연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킹 사단, SS 사단 비킹의 창설이었습니다. SS 비킹은 경험이 풍부한 SS 스탄다르테 게르마니아와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출신 자원병으로 구성된 자원병 연대 웨스트랜드,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 자원병으로 구성된 노르랜드를 통합하여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부대로 구상되었지만 복무 기간 동안 사단 인원의 대부분은 주로 독일인과 독일계 독일인이었습니다. 초기 병력은 약 19,337명의 병사와 장교였습니다. 비킹이 이 시기에 창설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치 지도자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비킹은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따라 창설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외국 사단은 아니었지만 비킹은 상당수의 비독일인 자원병을 편입한 최초의 무장 친위대 사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 나치즘에 충실한 신봉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단계의 대다수는 극우 활동가, 파시스트 동조자, 그리고 히틀러의 전쟁을 새로운 유럽 건설의 기회로 여긴 반공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인 에밀 스탈은 16세의 덴마크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했고, 나치가 고국을 점령한 직후인 1940년 6월 친위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열렬한 반볼셰비키주의자였고 나치의 영향을 크게 받아 2년 후 중상을 입고서야 전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자원자들도 대체로 그와 비슷했습니다. 역사학자 롤프 디터 밀러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본국에서 우익 극단주의와 파시스트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으며 각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소수의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소외 계층이었으며 독일군 군복을 입고 자원하여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자본과 인정을 얻고자 했습니다. 각자는 대담함, 이상주의, 그리고 정치적 야망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찰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 지원자들이 소수에 불과했다면 과연 효율적인 부대를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벌인 전쟁이었으니까요. 친위대와 독일군은 과연 수천 명의 지원자들에 의존할 수 있었을까요? 신병 모집. 그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1941년 6월 창설된 지 6개월이 넘은 비킹 사단은 외국인 전투원 모집에 겨우 1,564명만 성공했습니다. 이는 목표 인원 2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사실상 이는 비킹이 진정한 외국인 사단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실패가 놀라운 이유는 1930년대에 비해 모집 기준이 얼마나 느슨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1800년대 이후 독일계이고 키가 1.74m에 나이 23세만 되어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자는 푸른 눈과 금발 머리와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아리아인 특징을 보이고 키가 165cm 이상이며 17세에서 40세 사이면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서유럽과 북유럽 사람들이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지원자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현실이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941년 6월 이전에는 독일의 신속한 승리로 인해 외국인 병력 모집이 불필요해 보였고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소련 침공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나치는 3,0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100만 명의 병력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나치 정권은 지원병 수를 늘리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뛰어난 기술인 선전에 눈을 돌렸습니다. SS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와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이 전쟁을 순전히 독일만의 전쟁에서 볼셰비즘에 맞선 범유럽적 십자군으로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이는 유럽 극우 세력에 이미 반볼셰비키 정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유대 볼셰비즘에 대한 나치의 반유대주의적 수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전 활동은 실제로 매우 활발했으며 열광적인 반볼셰비키 분위기 속에서 대규모 대중 집회와 상징적인 위원회 설립을 포함했습니다. 점령된 유럽 전역의 포스터와 언론 매체는 이 전쟁을 볼셰비키의 야만성으로부터 기독교 유럽을 구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으로 묘사했고 소련에 맞서 연합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독일 제국이 아니라 파시스트적인 유럽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자원병의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여 6월 약 2,000명에서 1941년 12월에는 1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선전 활동의 영향은 독일의 점령은 아니었지만 파시스트에 대한 강한 동조를 보였던 스페인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 장군이 독일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아 승리한 내전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코는 자국이 너무 약화되고 황폐해져 주 축국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너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청색 사단으로 알려진 스페인 자원병 사단이 동부 전선에서 싸우도록 허용했습니다. 창설 당시 약 2만 명에 달했던 청색 사단은 서유럽의 다른 모든 자원병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국민은 나치가 정예 조직으로 여겼던 SS 친위대에 인종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청색 사단은 각각 3,000명에서 5,000명 규모의 프랑스 및 크로아티아 연대와 함께 정규 독일군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에 이루어진 이 자발적인 활동의 성공은 SS에게 독일 국가들의 우호적인 정부들이 동일한 모델을 따르도록 장려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웨인 부대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이 웨인 부대는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에서 온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자원 부대로 동부 지역에서 무장 친위대와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나치 지도자 프리츠 클라우젠이 6월 23일 자국민들에게 S에 가입하여 세계의 적에 맞서 유럽을 위해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비드쿤 크비슬린과 네덜란드의 안톤 무세르트도 비슷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선전 활동과 군단을 통한 새로운 모집 시스템의 결과로 1942년 초 SS 친위대의 외국인 지원자 수는 3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행히 SS에게는 그들 중
다수가 헌신적인 나치주의자로 남아 있었고, 이는 SS 군대의 전선 진출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가족에게 독일군 제복을 입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편지를 썼습니다. 스위스 지원자 베노 셰피는 1941년 3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쉬었습니다. 왜 제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회색 코트를 입고 명령도 없이 행군을 시작했는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 당신도 저도 모르는 그 행군을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위대한 희생에 동참하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제 가슴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복수도 제 목표가 아닙니다. 승리 후에 독일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게르마니아 부족들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 참여하고 인류는 새로운 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주의는 냉혹한 현실과 종종 충돌했습니다. 외국인 지원병들은 독일 장교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에 직면했고, 독일 장교들은 그들의 전투 준비 태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은 독일 친위대 SS의 고강도 정예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그중 일부는 실전 경험 이전에 수년간 SS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정계 부대로 여겨졌던 비킹 사단조차 한 사령관은 너무 무르다며 훈련 중 아기처럼 울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사령관은 더 엄격한 기본 훈련을 주장했고, 심지어 독일군과 비독일군의 비율이 2대1일 때만 부대가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원병들이 소련군과의 최전선 전투 경험 없이 후방 경비 부대나 끝없는 훈련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처음 선발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훈련센터의 여건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자원봉사자 토르 사무엘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낙원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잔인하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6시에 커피도 없이 깨워졌고 여정 동안 마른 빵만 제공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큰 캐비닛을 옮기고 청소하는 등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스웨덴인 앨리스 회글룬드는 엄격한 규율과 혹독한 훈련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급 지도부는 우리가 기절할 때까지 가스 마스크를 쓰고 뛰어다니게 했습니다. 사소한 규율 위반이라도 하면 팔을 뻗고 소총을 맨 채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의 동기를 잃었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아 이지를 알았던 카플롤로프 홀름은 집을 떠났을 때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942년 최탈영했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한 SS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는 외국인 신병들의 인연 및 군사훈련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들의 자질에 대한 의심과 과소평가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한 SS 하급 돌격대 지도자는 너무 격분하여 일부 지원자들이 그들을 해고해달라고 요청하자 거부하며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직접 처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열정도 생겼지만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곧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통받을 운명일까? 주요 연대, 외국인 자원병 모집 및 SS 편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결국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들 부대의 최종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혁적인 변화는 주로 두 핵심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SS 모집 책임자였던 고틀로프 베르거와 외국인 자원병 업무를 담당했던
스위스계 독일 장교 프란츠 리트베크였습니다. 특히 리트베크는 SS에서 외국인으로 복무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비독일 군인을 2등으로 격하시키는 근본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은 서로 다른 제복, 무기, 그리고 독특한 휘장 등 가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났고, 이 모든 것은 인종적 위계를 강화하여 부대의 응집력과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그 결과 1942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하여 1943년 2월 이후 급격히 가속화된 S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바트 훻츠와 브라운슈바이크의 정예 SS 장교 학교에서 훈련받은 외국인 병사들은 결국 독일군과 동등한 임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2월까지 기록에 따르면 플랑드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출신의 외국인 장교 47명과 생도 172명이 무장 친위대 와픈 SS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의 전투력은 정규 독일 사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비가 개량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SS 제국 지도자 히물러가 SS 사단 비킹을 모델로 한 완전히 새로운 사단의 창설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편제는 SS 기계화 보병 사단 노르트란트였으며, SS 조직 내에서 외국인 지원병의 역할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시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43년 2월, 독일군이 스탈링그라드에서 참패하며 전쟁은 공세적인 정복에서 필사적인 방어로 전환되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모든 가용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외국 부대의 효율적인 조직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43년 3월부터 노르트란트 연대, 샤를만유 연대, 네덜란드 연대를 포함한 대다수의 외국 의용 부대가 창설되었는데, 이들은 전쟁 말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르트란트 사단은 해체된 여러 민족 군단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전투 부대로 통합하려는 최초의 포괄적인 시도였습니다. 주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출신의 지원병들을 위해 창설되었지만, 스웨덴 및 에스토니아 스웨덴 전투병들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범독일주의적 포부에도 불구하고 기갑부대, 포대, 병참 지원 부대를 포함한 사단의 핵심 전투 요소는 여전히 독일계 친위대원들로 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현실은 친위대의 엄격한 인종적 위계 질서 내에서 진정으로 자율적인 외국인 부대를 만드는 데에는 지속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의용군 사단의 창설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프랑스 의용군은 처음에는 SS 조직 밖에서 운영되는 협력적 계획인 반볼셰비즘 프랑스 의용군단을 통해 독일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계획은 페탱 원수의 개인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비독일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에는 프랑스인을 무장 친위대에서 배제하고 후방 경비 임무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러나 총력전의 끊임없는 요구는 이러한 인종적 장벽을 점차 무너뜨렸습니다. 1943년 7월, 피에르 라바레 빛이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에 따라 히틀러는 무장 친위대가 프랑스 의용군을 모집하도록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1943년 10월 SS 돌경여단 프랑크라이히가 창설되었고, 이는 더 큰 규모의 SS 연대에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SS 모병관들에게 횡재였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를 해방시키자 수천 명의 프랑스 부역자들이 북쪽의 독일 영토로 도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헌신적인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포로 신병들을 모아 프랑스 SS의 병력을 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944년 8월, 이러한 유입으로 약 7,000명 규모의 샤를만유 사단이 창설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패배 이후 생겨난 이 사단은 SS에서 가장 악명 높고 헌신적인 외국 부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전쟁 마지막 날까지 광적으로 싸웠습니다. 네덜란드 의용병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1943년 말 조국 방위를 위해 네덜란드 여단으로 조직되었던 이 네덜란드 나치 동조자들은 처음에는 독일 지휘관들에게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D-Day 이후 연합군의 징역으로 그들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약 8,000명에 달했던 이 무국적 네덜란드 부역자들은 독일 국경 방어를 위해 재배치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복무했습니다. 발트해 지역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진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1940년 소련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침공하고 합병한 후 이 세 나라는 대량 추방, 처형, 그리고 체계적인 문화 말살로 특징 지어지는 잔혹한 탄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는 깊은 반소련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1911년 독일군이 침공했을 때 처음에는 해방군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강렬함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지원자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941년 말까지 약 5만 명의 에스토니아인과 라트비아인이 독일군 소속 부대에 합류하여 전쟁 내내 다양한 직책을 맡아 복무했습니다. 발트의 신병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SS 친위대, 관할, 경찰 조직과 자위대에 입대했는데 SS는 점령지에서 중요한 안보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발트의 주민들이 독일 점령이 독립회복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해방의 기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치 당국은 민족주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대부분의 발트해 주민들을 인종적으로 경멸하며 슬라브족보다 약간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에스토니아인들이었는데 왜곡된 독일 논리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인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악화되고 1942년 이후 지원자들의 열정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S는 발트해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투 부대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43년과 1944년에 창설된 에스토니아의 제20SS 무장 척탄병사단과 라트비아의 제15, 제19 무장 척탄병사단입니다. 이 부대들은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전투 역할을 수행했으며 일부 부대는 1945년 5월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따라서 전쟁 기간 동안 외국인 의용병 모집은 매우 복잡한 역사적 과정이었고 참여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이념적 광신뿐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 그리고 나치 동맹 연대의 붕괴에 대한 협력자들의 절박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과정은 SS와 무장 친위대에게 상당한 수의 신병을 전선에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큰 전투. 전쟁 초기에는 무장 친위대의 외국인 자원병들이 전반적인 갈등에서 미미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SS 비킹 사단은 1941년 남부 집단군의 일원으로 소련 국경을 넘었지만 처음에는 측면 경비대 역할만 하거나 특정 작전을 위해 다른 부대에 대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942년에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실제로 로스토프 점령, 코카서스 깊숙이 징역, 중요한 마이코프 유전 쟁탈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러한 비독일 부대는 예외였을 뿐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SS가 1943년에 시행한 개혁이 실제로 그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준 것은 1944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외국인 자원병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된 것은 전쟁 마지막 해에 처음이었습니다. 1944년 1월, 소련과의 전쟁 상황은 독일의 심각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닌그라드 일대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련의 동계 공세는 독일 제구공수사단을 괴멸시켰고 방어선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나치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이념적으로 헌신적인 외국인 지원병들로 구성된 제3에스기 갑군단이 진군했습니다. 펠릭스 슈타이너의 지휘 아래 노르트란트 사단과 네덜란드 여단은 완전한 패배를 막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지연 작전을 수행하여 해체된 독일군이 루가 강을 향해 서쪽으로 후퇴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후 기진맥진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은 핀란드만과 페이푸스 호수를 잇는 좁은 육교인 나르바 돌출부로 후퇴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발트 3국으로 진격하기 전 마지막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노르트란트 일부를 포함한 독일 제3SS 기갑군단 부대들이 이전에 발표된 소련군의 공격에 맞서 제18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이동해 12월 13일 루가 강 하구에서 페테르고프에 이르는 이 지역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소련군은 1월 14일 이른 아침 집중적인 포격 후 공세를 개시하여 소련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결국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이 초기 공격 이후 동부 전선 전체에서 가장 잔혹한 방어전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2월 소련군은 나르베에 진격하여 새로 도착한 에스토니아 제10 SS 사단을 시험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은 버텼습니다. 3월에는 더욱 거센 공격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약화된 노르트란트 사단과 인접한 제11 보병사단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남부에서의 소련군의 진격은 스칸디나비아 지원병들의 세 차례의 필사적인 방역 끝에 겨우 봉쇄되었습니다. 그 후 나르바 본토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여단의 네덜란드군이 전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49연대 드 루이터는 단 며칠 만에 병력의 절반을 잃었고 제48연대 세이파르트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소련군이 도시 남쪽으로 진격을 옮기자 덴마크 제24연대 덴마크가 장악했고 소속 중대들은 진흙과 눈에 말라붙었습니다. 7월이 되자 노르트란트 보병대대는 각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이전 전력의 그림자조차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텼습니다. 7월 말의 위험한 후퇴 작전에는 후위 부대가 필요했는데 네덜란드 의용군과 같은 부대가 희생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7월 25일 후퇴하는 동안 네덜란드 여단의 제너럴 자이파르트 연대는 여전히 나르바에 있었습니다. 한 연대 전체가 새로운 방어선 바로 서쪽의 숲에서 전멸했습니다. 나르바 전투에서 살아남은 외국인 친위대 병력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선전기계는 나르바를 승리로 칭송했습니다. 군단장 슈타이너는 기사 십자훈장 수훈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제18군의 린데만 장군은 외국의 친위대가 소련군 11개, 사단과 6개, 전차 여단을 탄 2개, 사단과 1개 병력 미달 여단으로 막아낸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더 암울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친 위대 3SS 군단은 나르바에서만 7,5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네덜란드 여단은 병력의 62%를 잃었고 노르트란트 여단은 33%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나치 신병 모집 포스터에 나오는 멋쟁이 아리아인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복하면 처형당한다는 확신에 의지하여 겨우 버티는 지치고 굶주린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종종 총알바디로 이용되었고 결국 독일 연대는 안전하게 후퇴하여 살아남았습니다. 동부 전선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외국 친위대 부대들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전투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코르순 체르카시 전투였습니다. 광신적인 렁드그렐레 휘하의 발롱 의용군들이 에스토니아 부대와 함께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도 용맹을 떨쳤고 그들의 여단은 전투 부대로서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1914년 1월 26일 소련 제6기갑군은 독일군 전선을 돌파하여 1월 28일까지 코르순 지역의 독일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포위는 1월 29일에 끝났고 5개 사단과 지원부대 소속 5만 6천 명에서 6만 명에 달하는 독일군과 비킹 사단 소속 수천 명의 병력이 포위되었습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포위된 병력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인 공수작전을 조직했지만 악천후와 소련군의 끊임없는 대공포화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구조대는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포위된 병력은 독일군 진영까지 마지막 9km를 도보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마지못해 이 돌파 시도를 승인했고 이 작전은 2월 16일 오후 11시로 예정되었습니다. 잔혹한 전투의 참전 용사인 에스토니아 SS 기갑척탄병대대 나르바는 이 불운한 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 대대장 파울 마이틀라는 아직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병력을 모아 100명 규모의 두 중대와 걸을 수 있는 부상병들로 구성된 세 번째 중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장비를 버리고 권총, 탄약, 수류탄만 소지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직감한 이들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시베리아에 가라라는 암울한 모토를 내세웠는데 이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문구였습니다. 이 중요한 전투들의 최종 결론은 명백했다. 외국인 지원병들이 거의 마지막 한 명까지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파괴된 부대를 재건하기 위해 파견된 보충 병력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노르트란트 사단과 네덜란드 사단이 입은 7,500명이 넘는 사상자 중 겨우 1,336명만이 도착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반역자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모든 전선에서 명백히 패배하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러던 1944년 7월 20일 아돌프 히틀러의 울프스레어 본부에서 암살 시도가 발생하여 거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자원봉사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히틀러 암살 시도의 실패는 특히 나치 지도부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944년 7월까지 독일군은 나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암살 음모는 이러한 인식을 즉시 깨뜨렸습니다. 음모자들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연합군이 D-Day 이후 프랑스로 진격하면서 독일의 패배는 불가피해 보였고 많은 장교들은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의 실패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협상의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정규군과 나치당, 특히 무장 친위대 와픈 SS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1914년이 되자 무장 친위대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성장했고 히틀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장 친위대의 전략적 중요성은 배가 되었습니다. 전투원 중에서도 가장 이념적으로 광신적인 이들은 히틀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절대적인 충성심이 반드시 자기들 대열에 있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장 친위대는 전쟁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는 모병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로 독일군의 가용 병력은 고갈되었고 대부분의 병사는 이미 복무 중이거나 부상당하거나 전사한 상태였으며 외국인 지원병의 수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쟁 마지막 해에 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병 방식이 바뀌었고 강제 징집이나 광신적인 자진 입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원병이 소진되었다. 1943년 이전에는 정치적 이상주의자와 모험가들이 뒤섞였던 상황이 굶주림이나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 특히 도시 노동자들을 필사적으로 모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병 활동은 특히 취약계층, 즉 제대군인, 포로, 심지어 이미 독일의 통제하에 있던 포로와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교도소와 정신병원에서 직접 모집하여 감금 대신 군 복무를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국방군 신병들은 때때로 SS로 강제 편입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원봉사자라는 라벨이 엄격히 자발적이지 않은 모집 방법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동유럽 출신 에스토니아인, 라트비아인, 우크라이나인 지원자들의 상황은 비슷했거나 더 심각했습니다. 1944년 말 동부전선이 붕괴되고 심각한 인력 부족이 이어지자 독일군 사령부와 친위대는 동유럽인 모집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1944년 여름, 친위대는 무장 친위대 와펜 SS, 병력 모집을 위해 동부 의용병 관리 사무소 이스턴 볼런티어 컨트롤 오피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이념에 입각한 지원자가 아닌 친위대 보조부대원, 전쟁포로, 강제 수용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집 활동으로 1944년 말까지 2만 5천 명이 넘는 제15 코사크 기병 군단과 같은 대규모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따라서 1944년까지 무장 친위대 와펜 SS 소속 외국인 병력은 어떤 형태로든 거의 25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총 병력의 2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1944년 소모전에서 최후의 방어 작전에 투입된 부대가 바로 이 부대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기존의 혼성 부대나 외국인 부대를 대체하거나 최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임시 부대로 편성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상황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다가왔습니다. 1945년이 밝아오자 서유럽의 무장 친위대 와펜 SS 부대들은 전쟁의 암울한 종결을 위한 최후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원병 부대들의 마지막 잔존 병력으로 구성된 독일 제3스스 기갑군단은 1월 제4차 쿠를란트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이전 전투로 이미 병력이 고갈된 SS 네덜란드 여단은 소련군의 맹공격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제49 드 루이터 데 루이탈 연대는 전투 준비가 된 병력이 겨우 8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여전히 이 군단이 재배치될 만큼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 28일에서 30일 사이 동부 전선이 붕괴되자 이 군단은 쿠를란트에서 철수하여 슈테틴으로 이동했습니다. 발트해를 통과한 일주일간의 이동 끝에 지친 생존자들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한 전투에 즉시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군사 상황은 다시 한번 급진적인 조직 개편을 강요했습니다. 1945년 새로 창설된 독일 사단들이 평소 3개 연대가 아닌 2개 연대만 보유하게 되자 무장 친위대는 관료적으로 네덜란드를 사단으로 승격시켰지만 이는 실질적인 증원이라기보다는 행정적 허구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단은 이론적 역량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1904 14년 한 해 동안 네덜란드 지원병을 339명밖에 모집하지 못했고, 이제 고갈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급파된 독일군 신병들에게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는 SS 노르트란트와 다른 외국 부대들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념적 지원 부대로 시작했던 이들은 붕괴하는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짜깁기 된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이 기발하게 표현했듯이 이들은 서류상 사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 독일이 포위당하고 러시아군이 독일 본토 깊숙이 진격하는 상황에서 나치 당국은 적어도 자원병들을 활용하여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치는 이미 자원병들을 대량 투입하여 희생시키는 최후의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존넨벤데 작전입니다. 마지막 공격. 존넨벤데 작전은 독일 북동부 포메라니아에 위치한 슈타르가르트 인근에서 독일군이 필사적으로 벌인 최후의 공세였습니다. 비킹 위킹과 같은 외국 사단들을 통합한 독일 제3 SS 기갑 군단이 이 공격 부대의 핵심을 이루었고, 병력이 부족한 벨기에 SS 전투단 2개와 새로 편성되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예비 SS 샤를만유 사단이 합류했습니다. 주요 공격 부대는 규모가 축소된 SS 노르트란트, SS 네덜란드, SS 기갑 사단 프룬츠베르크, SS 경찰 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육군 군단 윈첼 뮌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때 정예 부대였던 SS 노르트란트 연대는 다른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약화되었다. 노르게 연대와 덴마크 연대는 11월에 첫 대대를 잃었고 SS 비킹 사단으로 대체되었다. 남은 것은 5개의 부분 기계와 보병 대대로 축소된 과거의 그림자뿐이었는데, 이는 1945년 쇠퇴하는 독일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작전은 빠르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협공으로 계획되었던 프랑크푸르트 오데르의 남부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슈타이너가 새로 창설한 제11 SS 기갑군 참모본부는 분산된 병력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공세를 2월 중순까지 지연시켰습니다. 마침내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SS 노르트란트만이 준비된 상태였고, 악천후로 인해 제한된 도로를 따라 단독으로 진격했습니다. 놀랍게도 노르트란트 부대는 2월 15일 아른스발데까지 7마일 약 11km를 돌파하여 포위된 독일군 수비대와 수천 명의 민간인을 구출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다른 부대들도 서서히 합류하여 SS 발로니엔과 SS 랑게마르크가 측면을 엄호했지만 지르박과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격은 미미한 진격을 멈추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미미했지만 스타르가르트 공세는 3월 중 포메라니아 북부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군이 베를린 진격을 중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소련군의 방역이 시작되자 4개의 대규모 부대가 지친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SS 네덜란드와 SS 랑게마르크는 2개의 소련 전차군의 초기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부대는 다시 한번 괴멸되었고, 원래 소속 연대의 2개 대대, 즉 제418연대와 제419연대만 남았습니다. 플랑드르 여단은 각 중대당 30에서 40명으로 줄어든 병력으로 알트담과 슈테틴으로 후퇴했고, 발론군은 북쪽으로 후퇴했습니다. SS 노르트란트 사단의 남은 장갑차들은 후위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당시 평균 병력이 100명도 차에 되지 않았던 보병들은 슈테틴과 오데르 강을 향한 소련군의 진격을 지연시켰습니다. 당시 보충 병력은 주로 마지막으로 남은 독일군, 거의 전멸한 독일 공군, 그리고 일부 해군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부대의 서유럽적 성격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프랑스 SS 샤를만유 사단은 최대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빌트플레켄에서 5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4,500명의 병력은 2월 24일부터 29일 사이 퀘를린 근교에서 소련군의 징역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포병 지원이나 보급선이 끊긴 저17, 58, SS 연대는 하머슈타인과 벨가르드 근교에서 압도당했습니다. 사단은 북쪽으로 후퇴하는 동안 고립된 집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푸오 대령과 그의 병력 대부분은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지만 크루켄베르크 장군은 약 1200명의 생존자를 모아 3월 12일 디베로프의 독일군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마틴 대위가 지휘하는 또 다른 500명의 병력은 단치 포위망에 갇혔고 결국 더 이상의 전투 없이 4월 5일 코펜하겐으로 후퇴했습니다. 1945년 4월 중순 독일군과 친위대 의용병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은 사실상 단 하나, 베를린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탈영은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틀러가 찬양했던 놀랍고 새로운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기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오랫동안 싸워온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저항. 우리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기들이 배치될 것이고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더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943년부터 1945년 5월 베를린 최후 전투까지 싸운 SS 노르트란트 사단의 스웨덴 자원병인 에릭 발린의 말입니다. 발린은 헌신적인 반볼셰비키주의자였으며 이미 1939년 소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원하여 소련 핀란드 겨울 전쟁 동안 핀란드군에 입대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그는 외국인 자원병이 들어오자마자 무장 친위대에 입대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스웨덴군에 입대했지만 그 경험이 지루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에게는 유럽 전체가 불타는 동안 중립군의 일원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43년 1월 친구가 모집 규칙이 완화되어 S에 다시 지원하라고 전화했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스웨덴 연대를 탈영하여 핀란드 국경을 넘어 베를린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실제로 노르트란트 사단에서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적인 반공주의자에게도 전선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에서 포메라니아까지 독일군이 후퇴하는 동안 내내 싸웠고 마침내 베를린에서 절망적인 공영에 처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히틀러가 약속했던 무기였습니다. 그가 말한 엄청난 무기는 다름 아닌 유명한 이이였습니다. 우주에 도달한 최초의 로켓이자 나치 선전에서 적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홍보했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B2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최후의 날들, 일부 V2는 서쪽으로 정처 없이 이륙했지만 동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소련군의 기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로켓들은 수비대 사이에서 쓰디쓴 농담거리가 되었고 나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발린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결국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발린 사단의 나머지 병력은 구스타프 크루켄베르크 준장의 지휘 아래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크루켄베르크는 4월 말 베를린에 도착하여 시방위구역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시본부는 처음에는 베를린 오페라 극장 지하실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본부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하실에는 축축하고 더러운 인부들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지도는 상자 안에 흩어져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철수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는 매시간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크루켄베르크는 이 구역에서 노르틀란트 부대와 교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제23SS 기갑척탄병연대 노르게와 제24SS 기갑척탄병연대 덴마크의 지휘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4월 26일경 각각 600명에서 700명 사이의 병력을 보고했습니다. 크루켄베르크는 자신의 지휘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유럽 전역에서 온 무장친위대 지원병들을 중심으로 추가 증원군을 받았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벨 알리앙스 플라츠, 벨 알리언스 플라츠와 같은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러시아 전차와 총리 관저와 공군성을 향해 진격하는 군대와 맞섰습니다. 이제 전투는 집집마다 이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수류탄이 날아들고 화염 방사기가 지하실을 청소하고 어둠 속에서 서로 목을 조르는 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페네데데의 프랑스 강경파가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에스토니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참전했습니다. 일부는 5월 1일 부분적으로 파괴된 총리 관저의 최후 방어전에 참여하여 프랑스, 에스토니아, 스페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도시를 위한 전투는 격렬하고 잔혹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에릭 왈린은 패배 후 자신이 마지막으로 느낀 환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의 사기는 점점 더 떨어져서 위험할 정도로 0에 가까워졌습니다. 또 다른 스웨덴 자원병 올로프 산드스트로엠 SS 상급대장은 이러한 항복 의식을 불러일으킨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끔찍한 혼돈의 지옥이었습니다. 저공 비행하는 러시아 전투기에서 폭탄, 수류탄, 포탄이 터지는 것이 베를린의 일상이었습니다. 폐허와 불타는 거리와 집들 위에는 부상자와 사망자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과 파괴에 들끓는 지옥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병사들이 파리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악취도 진동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방광과 위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안에 버려졌습니다. 베를린의 모든 수비대가 같은 운명을 맞이했지만 이 특정 전투에서 외국인 자원병의 수는 엄청나게 불균형적이었습니다. 이는 SS가 외국인 자원병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의지했으며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야 세상에 걱정 없이 이용하고 희생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자원병들은 너무나 광신적이어서 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앙리 페네라는 프랑스 자원병은 크루켄베르크 준장과 동행하며 도시에 남은 마지막 프랑스 수비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페네는 베를린에서 프랑스 대대의 지휘권을 맡았는데 현역 병사 수가 300명에 불과했기에 명목상으로는 대대였습니다. 페네가 부상을 입었을 때 이 부대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안정해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페네는 시청의 의자에 앉아도 계속해서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페네의 부대는 특히 헤르만 플라츠에서 벌어진 치열한 대전차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 전투는 진정한 붉은 전차 학살로 묘사되었습니다. 실제로 페네 휘하의 프랑스 부대는 소련 전차 62대를 격파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위협이었으며 거의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공로로 페네는 1945년 4월 29일 마지막 순간에 나치 독일 중군사부대의 최고 훈장인 기사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의 최종 항복 열릴 전에 수여된 이 훈장은 현대인들에게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굳건한 페네에게는 엄청난 연계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후가 다가오자 페네는 항복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직접 제국 수상관저로 가서 소련군이 수상관을 점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무렵 수상관은 연기로 검게 그을린 벽, 물에 잠긴 복되는 서류가 떠다니는 폐허였고, 봉쇄된 벽 안에는 휘발유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페네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월 30일 히틀러의 자살 소식을 듣고도 계속 싸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베를린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페네의 프랑스 자원병 약 300명 중 겨우 3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상자 수는 다른 외국 자원병 부대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군대에 원치 않는 구성원이자 살인 조직의 일원이자 조국을 배신한 이 병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파 4월 8일 독일의 최종 붕괴 이후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첫 번째 현실은 소련군이 생포된 SS 대원들을 재판 없이 처형하거나 생존 가능성을 최소화한 채 시베리아의 굴라크로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한 많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습니다. 반판 볼셰비키 스웨덴인 에릭 발리는 SS 휘장과 훈장을 제거하여 소련 포로들에게 자신이 독일 정규군 소속이라고 납득시켰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다른 부상당한 SS 대원들처럼 저도 휘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명부와 스웨덴 여권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볼셰비키의 눈에는 여권이 무장 친위대 급여 명부만큼이나 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사진에 핀란드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이 담겨 있었고 1911년 핀란드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전한 것을 기념하는 우표도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프랑스 자원병들은 항복이나 탈출을 시도할 때 민간복을 입기도 했지만 이것이 항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장 친위대 와펜 SS 소속 모든 대원에게 의무적으로 왼쪽 팔에 새긴 SS 혈액형 문신은 피할 수 없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이 문신을 조직적으로 찾아냈고 문신을 새긴 사람들은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 자원병 우샤 드라 마지에르, 유샤 드라 마지에르 와 같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만이 여러 가지 구실로 문신을 피했고 이 결정이 결국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련의 이러한 무자비한 관행으로 인해 많은 자원병들은 서방연합군에 항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나 미군에게 체포되더라도 즉각적인 처형 위험은 없었지만 아무런 자비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적들 사이에서 SS의 악명 높은 평판은 몇 달 후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고 이 재판에서 SS는 공식적으로 범죄 조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전 SS 대원들이 연합군에 체포될 경우 징역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국제재판소는 그 추상적인 관할권에 있는 수천 명의 SS 자원병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정부는 이 판결을 이용하여 귀국한 시민들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반역자 법령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는 독일인, 특히 SS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협력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했습니다. 장교 직위에 오르거나 기사 십자훈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장기 징역형이나 사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46명의 덴마크인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그렇게 엄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부역자들이 탈영이나 간첩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서되었습니다. 에릭 발리는 1943년 스웨덴군에서 탈영하여 좋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2명의 증인은 그가 폴란드의 악명 높은 홀로코스트 수용소인
그로스로젠 강제 수용소에서 임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탈영죄로 수감되었습니다. 전후에 이러한 비난과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럽 의용병들이 전쟁 중 나치를 지지한 것에 대해 후회를 표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반판 볼셰비키 사명과 새로운 유럽을 위한 투쟁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후의 증언과 회고록은 종종 스스로를 애국자나 이상주의자로 조국이나 유럽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직 친위대 의용병들은 자신들을 애국자나 이상주의자로 내세우며 지배적인 담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동기와 행동은 단순 판단을 거부하지만 20세기 가장 인종차별적이고 잔혹한 부대 중 하나에 가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부는 강제로 참여했고 이는 이해할 만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친위대 시절의 과거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서유럽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이념 때문에 나치 범죄를 지지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의 한 장을 다듬고 마무리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깊은 인종차별과 증오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